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화도 황금목장에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흉가라고 하기보단 혹시 황금목장이라고 아시나요? 강화도 쪽에 있는 건데 네이버에 치면 다녀온 사람도 많고 흉가 체험으로 많이 가고 귀신을 본 듯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제 거길 다녀왔습니다. 저와 친구 1, 친구 2 이렇게 셋이서 신촌에서 술을 먹다가 한 명은 술을 안 먹고 저랑 친구 한 명은 술을 맥주 500한 잔씩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술 더 먹을까 하다가 한 녀석이 차 때문에 술을 못 마셔서 그냥 먹지 말기로 하고 뭐 할까 하다가 문득 황금목장이 생각났습니다. TV에서도 좀 보고 사람들 말도 들었던 황금목장에 가보자고 해서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강화 선착장으로 내비를 키고 황금목장을 찾아갔지요. 새벽 3, 4시쯤 도착했는데요. 주변에 차도 없고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야릇한 기분도 들고 거기 가면 가슴도 좀 답답하고 좀 그래요. 일단 입구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은 산인데 한 30m 걸어 올라가면 묘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무덤 한 열댓 개 갔다 온 친구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목장을 지나서 흉가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저희는 둘 다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와본 김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오른쪽 산으로 올라가면 묘지가 있다고 하고 거기가 좀 더 무섭다고 하길래 후레쉬도 없는 채로 우리 셋은 서로 뛰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셋이 팔짱을 끼고 한 발짝씩 내딛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낮에 다녀온 사람들 사진을 봤는데 새벽에 오니 달은 안 보이고 안개는 그윽하고 정말 무섭더군요.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뒤에서 누가 계속 보는 느낌 들고 그래서 계속 뒤돌아보면서 올라갔는데 소리 한 점 없고 무서워서 한 발짝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뭇잎 밟는 소리와 함께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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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자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발자국 소린가 확인하기 위해 셋이 동시에 멈췄는데 저벅 저벅 이렇게 소리가 두 번 더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하니 오른쪽 숲풀 쪽인데 거긴 나무들도 많고 약간 가파른 곳이고 전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정말 소름이 쫙 돋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자라고 하고 뒤돌아서 뛰어내려가려고 하는데 친구 한 놈이 뛰어내려가면 다친다고 천천히 내려가자고 꽉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가까운 곳에서 또 나뭇잎을 밟는 듯한 그런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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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꽉 잡아 끌고는 빠른 걸음으로 뛰어내려와서 차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거 뭐 환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셋은 상당히 당황했는데 그 전에 와봤던 친구가 그때는 개구리 소리를 들었다고 겨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전 자꾸 누가 쳐다보는 기분 들고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계속 가자고 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갈까 말까. 근데 차등에 불이 들어오길래 이놈이 가려고 리모컨으로 문을 열었구나 생각하고 발길을 차로 돌리려던 찰나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갑자기 경보기가 작동하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경보기를 작동시킬 수가 없거든요. 터치를 한다던가 소리가 나야 울리던가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울리는 겁니다. 셋은 당황해서 담배도 떨어뜨리고 한 놈은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고 잠깐 기다려보자고. 나는 그 상황에서 뛰어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차를 탈 수도 없고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내려가자 하고 막 뛰어가서 차를 열고는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다시 가볼까 하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서울로 다시 차를 돌려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목도 뻐근하고 몸이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일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운전하던 녀석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친구 하면서 차선을 다시 변경했죠. 그래서 차 잠깐 세우라고 왜 그러냐고 피곤하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잠도 안 오고 멀쩡하고 나는 지금 분명히 한 차선으로 계속 갔는데 내가 소리 질러서 보니 역주행이더랍니다. 새벽이라 차가 없었길망정이지 정말 죽을 뻔했죠.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정신 차리고 가라고 했더니 다시 올라오다가 이번엔 자유로 교차로 쪽이었는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선 이번엔 가드레일 중앙으로 그냥 돌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리 지르면서 친구를 탁 쳤더니 친구가 또 이러면서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들어서 가드레일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난 그냥 계속 차선을 따라 달리는데 네가 소리 질러서 정신 차리면 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고 멍하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무슨 단속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무슨 뭐 이상한 통 같은 거로 단속할 때 다 막아두잖아요. 이번엔 거기서 그걸 다 밀어버릴 생각인지 그냥 또 직진하는 겁니다. 속도를 감속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소리를 질러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서 운전대를 바꿔잡고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시인 건지 장난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재미도 없는 이야기지만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지만 장난으로 흉가나 무덤가 귀신 출몰한다는 곳 간다는 거 정말 좋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어제 진짜 3번씩이나 죽을 뻔하고 그런 일 겪으니 다신 그런 곳 가고 싶지 않네요. 굳이 가신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황금목장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황금목장이라고 치면 여러 다녀온 사람들 글이 있으니 한번 보세요. 궁금하시면 쳐보세요. 흉가까진 안 갔어도 정말 오른쪽 묘지 쪽만 다녀온 걸로도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곳이네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강화도에 위치한 황금목장은 흉가 체험으로 유명한 장소로 보이며 당신과 친구들의 방문은 꽤 긴장감 넘치는 모험이었던 것 같네요. 새벽 시간에 방문하여 묘지와 수풀이 있는 산길을 걷는 동안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와 갑작스러운 경보기 작동 등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후 차로 돌아가는 길에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운전자 친구 때문에 더욱 무서운 순간들을 경험했으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그 장소가 초자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닐하우스. 초등학교 때 일이다. 아마 5학년 여름방학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 친구 중에 과천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아버지 친구분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 집에는 나보다 1살 많은 아들과 나랑 동갑내기 딸이 있었다. 아버지 친구분의 집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었고 잠도 거기서 잤다. 낯선 환경이라 그럴까. 이상하게 눈은 졸려서 뻑뻑해지고 막 땡기는데 잠이 들지 않았다. 아저씨네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그렇게 계속 뜬 눈으로 얼마 정도 뒤척였을까.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고 무언가 바닥으로 날 확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기분이 그랬다. 그리고 곧이어 갑자기 쏟아지는 비. 세찬 빗방울이 비닐하우스 천장을 때리는 소리가 커져갔다. 비 소리 때문인지 더욱 잠이 안 오고 아까 느꼈던 이상한 기분에 신경이 쓰여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정말 지금도 귀에서 들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울음소리였다. 여자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은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 사이에 사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바로 잠자는 방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눈으로는 봤지만 소리는 처음 듣는지라 무서웠다. 낯설고 이질감과 불쾌감, 공포감들이 날 덮쳤다. 울음소리가 커서 그런지 아저씨네 식구들도 곧 잠에서 깼다. 아저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일어났고 형과 여자애는 귀신이라며 울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밖에 누구냐며 소리를 쳤지만 밖에선 울음소리만 계속 들렸다. 아저씨가 결국은 손전등을 들고 어떤 미친 여자인지 확인해봐야겠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 난 겁이나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고 여전히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저씨의 아들과 딸은 계속 울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런 우리들을 안심시키려고 애를 쓴 걸로 기억한다. 뭐라고 애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다. 여자 울음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아저씨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바로 옆이라 들려야 할 텐데. 한참이 지난 후에야 여자 울음소리가 그쳤고 빗발도 약해져 빗소리도 작게 들렸다. 그때 아저씨가 다급히 들어왔다. 그리고 뭔가에 놀란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대체 무슨 말일까? 난 이불 속에 나와 아저씨를 보았다. 방은 어느새 불이 켜져 있었고 아저씨는 비로 온몸이 다 젖어 있었고 바지는 온통 진흙투성이었다. 그 후에 아저씨가 아주머니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옮겨보겠다.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울음소리가 나던 비닐하우스 사이로 가려고 하는데 울음소리가 다른 곳에서 들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고 점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까
다시 다른 곳에서 울음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저씨가 잠에서 덜 깨서 그런가 생각했다. 그래서 소리쳐서 누구냐고 불렀다고 한다. 그래도 아무 대답 없이 계속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 아저씨는 성질이 나서 이번엔 소리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들고 뛰어갔다. 하지만 다 왔다 싶으면 다시 울음소리가 엉뚱한 곳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아저씨는 뭔가에 홀렸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누구냐고 부른 후 대답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먹었고 큰 소리로 누구냐고 대답하라고 외쳤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순간 그쳤고 아저씨는 안심하며 돌아서는데 그때 바로 등 뒤에서 다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움직이질 못했다고 한다. 그러기를 한참 있다가 울음소리는 다시 사라졌고 아저씨는 정신을 차려 급히 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아저씨가 이 이야기를 아주머니한테 바로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 다 잠들었대 그때 아주머니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이다. 사실 난 그때까지도 안 자고 있었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는 것처럼 하고 다 듣고 있었다. 난 이불 속에 한참 있으니 숨 쉬는 게 갑갑해 뒤척이는 척하면서 이불을 걷어냈다. 그리고 무심결에 눈을 잠깐 떴는데 방 안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 벽 쪽에 바짝 달라붙어 아저씨 가족들과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부분은 어둠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 형체는 어느 정도 잘 보였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는 상태지만 무드등 비슷한 붉은색 빛의 작은 스탠드는 우는 아이들을 달랜다고 아주머니가 켜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이 방 안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곧 그 귀신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리는 움직이는데 부자연스러웠다. 부러진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는 듯 삐걱거는 듯한. 그대로 우리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뜰 위를 지나갔다. 그때 느껴지는 약간의 따가움과 뼈가 시리다고 해야 하나. 그 귀신이 내 몸을 지나간다 싶을 때쯤 얼굴을 보고 싶어 고개를 아주 약간 위로 순간적으로 들어 얼굴을 봤는데 그 귀신은 앞을 안 보고 뒤를 보고 있었다. 즉, 몸의 방향과는 다르게 뒤통수에 얼굴이 달린 격이다. 내가 누워있는 채로 보이는 위치는 옆모습만 보였다. 뒤통수로 여겨지는 부분에 코의 윤곽선이 보였으니깐 얼굴엔 눈도 콧구멍도 입도 안 보였다. 그냥 죄다 까맣게 보였다. 어떻게 죽었길래. 그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지나쳐 반대편 벽으로 사라졌다. 물론 아저씨나 식구들에겐 이야기를 안 했다 모르는 게 악이니깐. 세 번째 이야기, 냉동실. 친구들 중에 한 녀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직도 그 일을 꺼내는 걸 꺼려할 정도로 상당히 의아한 일이랍니다. 이 녀석은 성격이 참 특이했습니다. 소유욕이 강한 반면 실증을 엄청 빨리 느끼고 실증을 느껴놓고 금방 그리워하는 상당히 종잡을 수가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이 녀석이랑 사귀던 여자들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꽤나 사람 피곤하게 했지요. 어느 날 혼자 사는 그 녀석의 집에 가보니 애완용 토끼 2마리가 있더군요. 야, 너 웬 토끼냐? 그냥 길 가다가 토끼가 보였는데 너무 귀엽길래 사왔어. 쓰다듬어도 주고 먹이도 잘 먹여주고 뭐 잘 챙겨주더군요. 솔직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놈은 미친놈이라고 하는지라 정신건강을 위해 애완동물을 길러볼 생각을 했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쯤 지났나 그 녀석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전에 봤던 토끼는 없고 웬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군요. 야, 너 저번에 그 토끼는 어쩌고 강아지를 키우냐? 토끼 그렇게 됐어. 그냥 강아지 키워보려고. 새끼 거 좀 진득하게 좀 키워보지. 그새를 또 못 참고 강아지냐. 으이그 토끼가 불쌍타 불쌍해. 강아지라도 좀 진득하게 키워봐라. 알았어. 뭐 솔직히 토끼는 좀 사람한테 앵기는 맛이 강아지보다야 적기도 하고. 그래도 동물도 별로 안 좋게 하는 놈이 키워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도 어디냐 싶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녀석은 애완동물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페리, 고슴도치, 열대어, 거북이 좀 깨지만 시몬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녀석이 키우던 애완동물은 고양이였습니다. 혈통이 있는 종은 아니었고 어디서 얻은 건지 지가 잡은 건지 까만 새끼 길고양이였습니다. 아무리 까만 고양이라도 길고양이들은 발끝 부분이라든지 정수리 부분이나 가슴팍 꼬리 끝부분 중에 한 곳은 하얀 털이 나는 곳이 있던데 그 고양이는 신기하게도 온통 까맣더군요. 저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 까만 새끼 고양이는 길고양이이면서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키우던 애완동물들은 뭐 철장 같은 거 하나 사놓고 그 안에 키우는 게 고작이더니 이번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도 사다가 꾸며놨더군요. 드디어 저놈이 마음에 정착을 했나 보다 했지요. 석 달 정도가 지나고 그 녀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취하는 걸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사는 게 계속 맘에 걸리셨는지 결국은 서울로 불러올리더군요. 자취하면서 느끼던 자유 따위 다 사라졌다며 투덜거리는 녀석한테 술 한 잔 사주고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녀석이 살던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고 경찰이 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빼꼼히 들여다보니 냉장고가 하나밖에 나와 있고 냉동실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반찬통 같은 것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더군요. 경찰들이 가리고 있어서 자세한 것까진 못 보고 있었는데 그 앞을 막고 있던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윗사람의 부름에 그곳으로 가면서 막혀있던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섬찟했습니다. 냉동실의 각각의 반찬통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토끼, 강아지, 페리, 고슴도치, 열대어 여러 마리 거북이 역시나 좀 깨지만 시몬키도 그리고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는 까만 새끼 고양이까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녀석은 지가 키우던 녀석들을 반찬통에 담아 냉동실에 넣었던 겁니다. 넋이 나가서 멍하게 그걸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네, 여보세요. 나 대영이 엄만데 대영이 아직 출발 안 했니? 네, 대영이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 녀석이 연락도 안 되고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일을 어쩌면 좋니?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들이 버스 타는 것까지 보고 집에 왔는데. 그럼 이놈이 어딜 간 거라니. 여튼 대영이한테 연락 오면 꼭 좀 전화 좀 해주라. 예, 알겠습니다. 몇 시간 후 냉동실 사건으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신 그 녀석 어머니는 실신하셨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다 들었습니다. 그 녀석은 3년간 연락도 없었고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녀석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야야, 대영이한테 방금 전화가 왔어. 뭐? 그 자식 지금 어디래? 몰라 이 새끼지 한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 연락처 안 찍혔냐? 발신 잡히시 제한으로 해서 나도 몰라. 전화해서 뭐라 하든. 맞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때문에 전화한 건데 너 어디냐 지금 너 집이냐? 집이지 왜? 전화로 이야기하자만 좀 길어는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그래 얼른 와라.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사는 친구 녀석이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왔으면 5분 만에 저희 집에 오더군요. 야 대영이가. 우선 듣고 좀 숨이나 돌리고 이야기해라 그러다 니 숨 넘어간다. 잠시 숨을 고른 친구 녀석이 입을 떼더군요. 아 이제 좀 살겠네. 그래 대영이가 전화해서 뭐라든. 몰라 그 새끼 이상했어. 나도 맨 처음에는 대영이가 전화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누가 장난 전화하는 건지 알고 엄청 욕했거든. 근데 목소리가 딱 대영이더라고. 그러니까 뭐라더냐고. 추워 미안해 추워 미안해 이 소리밖에 안 했어. 그놈 완전 도른 거 아니냐? 8월에 뭐가 춥다고 병신. 아 그러니까 나도 장난 전화하는 건지 알았다니까. 확실히 대영이 맞아. 너 진짜 장난 전화 받은 거 아니냐? 야 이 새끼야 내가 대영이 목소리도 못 알아보겠냐. 그 새끼랑은 5살 때부터 친구인데. 그럼 확실한데 도대체 추워 미안해 이게 뭔 개소리야. 저와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도대체 그 녀석이 왜 그런 전화를 하고 끊었는지 또 다른 전화가 온 건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더 이상은 소득은 없었고 그 녀석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봐야 더 심려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저와 제 친구들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의 어느 날 저는 그 녀석의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나 대영이 엄마다. 아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한번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대영이 찾았다. 네, 찾았어요. 어디서요? 강가에서 흑흑.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세요? 대영이가 죽었다. 그날 바로 저와 친구들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맘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그 녀석 어머님은 뼈만 앙상할 정도로 말라 계셨고 그 녀석 아버님 또한 어머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아버님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발견됐다 하면 익사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녀석이 발견했을 때는 시신이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반 정도는 얼어있고 반 정도는 녹아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의 옷은 이리저리 찢기고 핥혀져 있었고 물린 자국들이 있는데 그 자국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것이라 하더군요. 그러나 직접적인 사망 판명은 동사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른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는 그때 그 녀석이 지가 키우던 애완동물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에게는 혼이 있다고들 합니다. 감정도 있고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뿐이지 의사소통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 표현이 소리가 될 수도 몸짓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께서 키우는 애완동물만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특권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생기기 전에도 인간이 생긴 후에도 이 땅 위에 존재하며 생각하고 숨쉬고 살아간답니다. 보잘것없고 갸냘픈 생명이라 하여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조차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90년대 고양이 이야기. 때는 1990년도 초반인 것 같습니다. 막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가 나왔던 시절 같아요. 제 나이는 8살, 국민학교 2학년이 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당시 꼬꼬마 저는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저까지 4식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누나는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누난 친구들보다 남동생을 먼저 챙겨주고 많이 이뻐해줬어요. 저도 누나 말을 잘 듣고 잠도 누나랑 손 꼭 잡고 자곤 했어요. 제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누난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갔기 때문에 등교를 같이 안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서서히 독립을 하게 되었죠.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중 한 친구는 집도 같은 빌라의 옆동에 살고 있어 매일 등하굣길도 같이 하고 같이 놀게 되면서 자연스레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6살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 손에서 곱게 자란 저와 노는 코드가 많이 다르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형의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맞고 남자 세계를 처음 경험했죠. 사실 한 번은 방과 후 집 앞 골목에서 놀다가 죽은 쥐를 발견했는데 맨손으로 꼬리를 잡고 빙빙 돌리고 공중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에 약간 충격을 먹곤 했죠. 멘탈이 좀 하드코어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처지가 비슷한지라 우린 서로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형과 저의 누나는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와 서로 의지하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친형제처럼 말이죠. 어느 날인가부터 그 친구와 저는 과외 수업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지 젊고 이뻤어요. 공부의 개념을 모르던 시기인지 몰라도 과외를 갔을 때 친구랑 웃고 장난치고 선생님이 주는 간식 먹고 했던 기억밖에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께선 방과 후 어린이들을 한두 시간이라도 돌봐줄 수 있게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친구와 저는 우산은 버려버리고 그 많은 비를 맞으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기분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굵은 빗줄기가 정수리를 딱딱 때려주고 우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한참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감기에 걸려 공부를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고. 어쩜 그때 처음으로 코드가 통했을 겁니다. 서로 오바를 하며 어느 건물의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 배수 구간 그물에도 머리도 감고 생지랄을 다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날 있죠. 한참 퍼붓던 비가 갑자기 그치고 해가 쨍쨍 비추는 어린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감기 걸려야 되는데 그랬을 겁니다. 온몸이 쫄딱 젖은 몸으로 터벅터벅 선생님 집으로 가던 중 어느 쓰레기통 위에 새끼 고양이 몇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이쁜 녀석으로 한 마리 손에 집었죠. 가져가 키우겠다고. 아무래도 누나 손에 키워져 인형놀이 같은 걸 많이 했기에 그런 감성이 좀 컸다 봐요. 아마 제 기억으론 그 고양이는 위에 짤방으로 붙여놓은 저놈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안고 선생님 집에 가서 우리들 젖은 몸을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더라고요. 감기 걸린다고 이불까지 머리에 씌워주고 그리곤 간식을 먹으며 고양이 보면서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양이가 배고픈 것 같다면서 우유를 떠왔는데 그 고양이는 몸을 발발 떨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고양이가 좀 아픈 것 같다면서
집에 가는 길에 새끼 고양이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당부를 했어요. 먹지도 않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런 고양이의 흥미를 잃은 저는 집에 가져가도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고양이를 놓아주자 마음먹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쓰레기통 있는 곳으로 갔는데 다른 고양이들은 안 보입니다. 저는 원래 있던 곳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고양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놈이 또 사이코패스 기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길 앞은 차도가 있는데 차가 지나갈 때 고양이를 던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친구와 옥신각신하는데 친구놈이 저를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겁쟁이다 그런 식으로 그때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무슨 용기와 똘끼로 그랬는 줄 모르겠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저였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지나가던 차에 던지고 근데 그 순간은 저도 잊고 싶었는지 아님 충격을 받았던 건지 그 짧은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필름 중간은 가위로 싹둑 자른 것처럼 아마도 고양이가 죽은 순간 저는 쇼크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억이 차가 지나가다가 끼익 멈추고 운전하는 아저씨가 내려서 저에게 막 욕을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한심한 욕을 듣고 2차 쇼크로 패닉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순간만큼은 지금 30이 조금 넘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미안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되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마 비를 쫄딱 맞은 게 원인이겠지만 어린 나이에 여린 마음에 멘붕을 처음 느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응급실까지 가서 수액을 맞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입술도 새파랗고 핏기도 없었다고.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정말 머리가 팽이 돌 듯 뱅뱅 돌더라고요.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엔 제가 마당 앞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마 그 구름 사다리 끝이 어깨까지밖에 안 왔던 무지 큰 사람인데 수도사처럼 검은 코트 같은 옷에 후드모자 같은 걸 얼굴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썼습니다. 걸어오더니 빌라 입구에 멈춰선 모자를 벗더라고요. 근데 모양이 머리는 대머리인 것 같고 얼굴은 새하얀 피부에 얼룩말처럼 검은 무늬가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리곤 바로 서서 우리 집을 향해 큰절은 두어 번 하더라고요. 그러다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어지럼증을 느껴서 눈을 또 감으려는 순간 옆에서 자던 누나가 자면서 짜증을 부립니다. 아마 가위 눌리고 있었을 듯.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몸이 좀 가볍더라고요. 학교는 안 갔을 겁니다. 집에서 놀고 하다가 오후가 돼서 누나 학원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누나와 오랜만에 손잡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꿈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까먹고 있던 제 꿈 이야기가 생각나 내가 먼저 해준다고 하고 꿈 이야기를 누나한테 해줬습니다. 근데 놀랍건 누나가 이야기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며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내 누나도 같은 꿈을 꾼 겁니다. 제가 꾸었던 그 수도사 복장의 캐릭터에서 조금 다를 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은 별일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9시가 넘게 엄마가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10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며칠간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아버지는 하시던 사업도 접고 집도 정리를 해서 빚을 일부 청산하고 우린 어느 날 저녁 파주 쪽에 외진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 가던 날 오후 그 단짝 친구와 인사하려고 갔는데 그 빌라 앞에 앰뷸런스가 와 있고 친구의 엄마는 택시에서 내려 울면서 앰뷸런스로 갈아타시더라고요. 내 친구와 그 형은 서서 울고 있고 그 친구의 이모가 많이 다쳤다고 친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사 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단짝 친구와도 이별을 했습니다. 시골 동네로 이사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학교 갔다 돌아와 다락방에서 읍내에서 오는 외길 쳐다보며 누나 기다리기 뿐이었죠. 그리고 또 생생히 기억나는 신기한 일은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다락방에서 다이제이 스티브를 위로 던져 손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앞면이 나오면 엄마가 오고 윗면이 나오면 안 온다. 아마 과자 특성상 확률이 높았겠죠. 그날 엄마가 마스크를 쓰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생각하면 슬퍼서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과자를 던져봤던 그날. 아버지랑 통화가 되시고 누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날. 하룻밤 같이 자고 다음날 새벽에 제가 자고 있을 때 가셨더라고요. 10,000원짜리랑 꼭 돌아올게 쪽지만 남기고.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셔서 집을 다시 일으키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좀 넘어서 가족이 다시 합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성격차로 헤어지셨죠. 누나와 저는 이해합니다. 가끔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칠 때 웬만하면 피해갑니다만 어떤 녀석들은 이상하게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성인이 돼서 당시 여친과 아파트 놀이터 근해에 앉아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막 달려와 점프해서 달려들더라고요. 저 놀라 자빠졌습니다. 여친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길 보호 안 해주고 혼자 피하느냐 하며 그런 이유로 생뚱맞은 이별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밤에 지나가다 어떤 고양이와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뜬금없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입술까지 벌렁거리면서 싸울라 그러더라고요. 뭐 기분 탓이고 선입견이긴 하지만 전 믿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평범한 동물이 절대 아니라는 걸.